제 아내가 쓰러졌다고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는 유럽 금융계를 움직이던 한 남자의 모든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출장 중 잠시 떨어져 있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목소리. 그는 곧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엔 질문이 많을수록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 큰 혼란을 마주합니다. 비용도 동의서도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응급실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리지 않음은 무엇을 바꾸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입니다. 회의실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서울금융지구 한복판 3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로 위를 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숫자가 떠 있었고 그 숫자들은 제가 익숙한 언어였죠. 위험, 수익, 일정. 질문은 제가 던졌고 답은 상대가 준비해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취리히에서도 회의는 이렇게 진행됐어요. 안건이 있고 절차가 있고 합의가 도출되죠. 저는 사모펀드를 창립한 이후로 15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통제 가능한 세계 안에서요. 아내 카타리나는 그 시간 호텔 근처를 걷겠다고 했어요. 회의 끝나면 연락할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출장 중 아내와의 동행은 늘 이 정도였어요. 공식 일정은 저의 것이고 남는 시간은 함께 쓰는 것. 카타리나가 같이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허락했죠. 회의가 막 중반으로 접어들었을 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서울 국번. 저는 화면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대부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유 없는 불편함이 손을 움직이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영어였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발음. 저는 본능적으로 등을 폈어요. 혹시 카타리나 슈미트 씨의 남편 되십니까? 아내의 이름이 정확히 발음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스크린의 숫자들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부인분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119를 통해 현재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처치는 진행 중이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과 직접 만나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상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로 통화는 끝났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설명도 양해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한국 직원이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통역과 일정을 맡고 있던 김 과장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더니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왔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늘 전화를 거는 사람이었어요. 결정을 요구하는 쪽이었습니다. 유럽 금융계에서 저는 절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위원회를 소집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서명을 받아내는 사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호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도 선택지도 없이. 건물 밖에는 이미 차가 서 있었어요. 김 과장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차창 밖으로 흘러갔어요. 간판들, 사람들, 신호등. 사이렌 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있는 곳으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제 가능한 위험만 다뤄왔다는 것을. 숫자로 측정되고 보고서로 정리되고 회의로 결정되는 위험들.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고 승인이 필요한 위험들만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통제 바깥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결정의 날이 아니라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었던 날로 남게 되리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김 과장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제야 발을 내디뎠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와 달리 여기서는 제가 움직일 타이밍을 정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움직임은 빠르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들것이 지나갔고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채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누구도 저를 제지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김 과장이 접수대에서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고 여권을 꺼낼 기회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그 과정에서 저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의자는 출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어요. 낮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김 과장은 제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저를 돕고 있었지만 저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자의 위치가 분명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 너머에서 나온 것은 카타리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뿐이었어요. 다른 가족, 다른 표정, 다른 긴장.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요. 프랑크푸르트 사무실에서의 저를 떠올렸어요. 문이 열리면 늘 제가 먼저 불렸습니다. 이사회든 투자위원회든 저는 회의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죠. 여기서는 달랐어요. 문은 열렸지만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시간을 재촉하는 장치가 없었어요. 대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남은 시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유럽이라면 누군가 와서 상황을 설명했을 겁니다. 현재 진행 상황, 예상 소요 시간, 다음 단계.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대기실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전화 통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채로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분명히 저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서 짧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간호사는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설명은 없었어요. 예고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질문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묻는 것보다 들을 준비를 하는 쪽이 더 빠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의학이 아니라 자리라는 것을.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요. 유럽에서 저는 늘 테이블 앞쪽에 앉았습니다. 안건을 제시하고 토론을 이끌고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였죠. 이곳에서 제 자리는 복도 끝 의자 위였어요. 호명을 기다리고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자리. 그리고 이곳에서는 기다림 자체가 하나의 절차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문은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밝은 방은 아니었어요. 형광등 아래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장비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위치가 먼저 보였어요. 의사는 서 있었고 저는 앉으라는 손짓을 받았습니다. 그 순서가 이 공간의 규칙처럼 느껴졌어요. 의사는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종이를 내려다봤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 짧은 침묵 동안 저는 말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직업, 저의 일정, 저의 질문들. 평소라면 이쯤에서 제가 대화를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늘 회의의 첫 문장을 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의사는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혈관을 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문장이었어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인사도 아니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열고 있다는 건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의는 과거형이었고 선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고 단정했습니다. 지연되면 손상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방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는 질문이 아니라 수용에 가까웠어요. 유럽이라면 달랐을 겁니다. 위원회가 소집됐을 거예요. 전문의들이 모여서 리스크를 검토하고 보호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동의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 과정이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됐어요. 아니, 생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났던 거예요.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시술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조금 더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호자분이 결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언제나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정이 곧 책임이었고 책임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를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위험을 승인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권력은 없었고 책임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의사는 설명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혈관 이름도 수치도 위험도도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남기고 더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깨지 않았어요. 이 공간에서는 침묵이 무지가 아니라 협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프랑크푸르트라면 제가 질문을 쏟아냈을 겁니다. 통계는 어떻습니까? 성공률은요? 그러나 여기서 그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었어요.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설명이 남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의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심장은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도 믿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이 방의 규칙이었고 아마도 오늘 하루의 규칙이기도 했어요. 문 너머에서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인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의 세계가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는 세계로 넘어왔다는 것. 대기 공간에는 시계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벽에 걸려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손목에 있었어요. 둘 다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벽의 시계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숫자를 읽는 순간 분 단위로 계산이 시작될 게 분명했거든요. 그 계산은 늘 저를 안심시켜 왔습니다. 투자 회의든 계약 협상이든 저는 시간을 쪼개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계산이 불안을 키울 뿐이었어요. 의자는 여전히 낮았고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했고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어요. 저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으로요. 김 과장이 제 옆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말없이 물병을 하나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의 표현은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조금 걸릴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는 정확함보다 견딤이 먼저였어요.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배경음처럼 변했어요. 처음엔 매번 고개를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들려도 반응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기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희망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시간은 늘 쪼개져 있었어요. 15분 단위, 30분 단위. 지연은 곧 손실이었고 손실은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을 싫어했어요. 지연을 없애는 사람이 저의 역할이었거든요.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계약은 마감일 전에 체결되고 보고는 예정된 시간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연은 없앨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줄일 수도 압박할 수도 없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지불하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돈도 정보도 아니라 참고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처음으로 아무도 제게 질문하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법, 재촉하지 않는 법, 나서지 않는 법. 그건 제가 배워온 모든 것에 반대였습니다. 유럽 금융계에서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사 보고서를 요구하고 타임라인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받는 사람. 회의실에서 저는 늘 물었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다음 단계는요?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벽의 시계를 다시 보았어요. 분침이 조금 움직여 있었습니다. 그 짧은 이동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카타리나의 심장 어딘가에서도 그만큼의 변화가 있었기를 바랐습니다. 김 과장은 여전히 제 옆에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시간은 돈이었지만 여기서 시간은 과정이었습니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쳐야 하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낯선 흐름에 조금씩 몸을 맞추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발음이 조금 더 정확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아까와 같았어요. 그러나 제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처음 이 복도를 걸을 때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같은 방,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사가 저를 먼저 봤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첫 문장이었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혈관은 열렸고 혈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회복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의사는 여전히 짧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짧음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효율이었어요. 언제 깨어날까요?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곧입니다. 마취가 깨는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합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성공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 고비를 넘었지만 아직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후 회복실에서 부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계실 수는 없어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일어섰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게 하는 건지 카타리나에게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김 과장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김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먼저 말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는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혼자였을 때와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기다림의 끝이 보였습니다. 카타리나를 곧 볼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저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대기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언제 어두워졌는지 몰랐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복실로 가는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타리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어요. 카타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나야.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5분만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프랑크푸르트에서라면 너무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5분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카타리나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라는 것을요. 혼자가 되고 나서 비로소 이 병원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을 나온 뒤 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주변을 봤어요. 사람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침대를 밀고 누군가는 문을 열고 누군가는 이미 다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묘한 불안을 느꼈어요.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걸까? 이렇게 단순해도 되는 걸까? 유럽에서라면 2단계마다 회의가 열렸을 겁니다. 전문의가 모이고 리스크가 정리되고 책임 소재가 분리됐을 거예요. 그 사이에 시간은 흘렀을 테고요. 환자는 기다렸을 겁니다.
보호자도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끝난 얼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에는 확인 중이 없었어요. 검토 중도 없었습니다. 승인 대기도 없었어요. 오직 지금 해야 할 일만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속도는 용기가 아니라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매일같이 같은 결정을 반복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속도라는 것을요. 만약 이곳이 아니었다면, 만약 이 결정이 한 단계만 더 늦춰졌다면, 저는 그 과정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었거든요. 복도 한쪽에서 의사 2명이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대화였어요.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같은 상황이라면 회의실을 잡았을 겁니다. 안건을 정리하고 참석자를 확인하고 최소 30분은 배정했을 거예요. 그게 절차였으니까요. 절차를 따르는 게 책임이었고 책임을 지는 게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복도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한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급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긴장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옮기고 있다고요. 존경은 감탄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신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카타리나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병원이 절차보다 사람을 앞에 뒀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어요. 환자는 의식이 있었고 간호사는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려다 보였어요. 건물들은 불을 켜고 차들은 움직이고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중에가 없다는 것을. 모든 결정이 지금이었어요. 지금 해야 하고 지금 끝내야 하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건 선택이 아니라 포기였어요. 유럽식 절차는 안전했지만 느렸어요. 한국식 속도는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안전과 속도는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쌓이면 속도가 곧 안전이 될 수 있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조. 그게 이곳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무섭지 않았어요. 누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요. 저는 이 병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결정하는 법이 아니라 믿는 법을요.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간호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말이었어요.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어요. 회복실 문이 열렸어요. 카타리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분명한 움직임.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의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 반응이 나온 건 의미가 큽니다. 그 말은 축하도 위로도 아니었어요. 사실 전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어요. 이 시점에서 이 반응이 나왔다는 건 뇌 손상이 최소화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카타리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완성됐습니다. 여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다른 곳이었다면, 만약 회의가 먼저 열렸다면, 만약 절차가 우선이었다면, 만약 담당자를 기다렸다면, 만약 서류를 먼저 작성했다면, 저는 이 손을 지금 잡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나라의 병원은 기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적이 나오지 않아도 될 구조를 이미 만들어두고 있었어요. 빠른 판단, 지연 없는 이동, 설명보다 앞서는 조치.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사회가 용인한 우선순위였어요. 누군가 이 시스템을 설계했고 누군가 이 시스템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앞에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봐왔다고요. 빠르고 바쁘고 효율적인 나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유럽 금융계에서 한국은 늘 빠른 성장, 높은 생산성으로 정의됐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처리하는 나라였어요.
효율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속도가 가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와 카타리나만 남았어요. 모니터의 심박수는 규칙적으로 찍혔고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지평선 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새로운 하루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저는 늘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투자 수익률, 리스크 분석, 시장 점유율. 그게 제 언어였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다른 언어를 배웠습니다. 속도의 언어, 신뢰의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두는 언어를요. 카타리나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이미 대화는 시작됐으니까요.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게는 어떤 보고서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리나와 함께 서울에 온 것, 이 도시에서 하루를 보낸 것, 그리고 이 병원에 온 것, 모든 게 맞았어요. 여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카타리나는 완전히 깨어났어요.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카타리나는 서울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며 회복해야 했고 저는 그 옆에 있기로 했습니다. 김 과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회의 일정은 모두 연기됐고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를 전했어요. 병원을 나설 때 저는 응급실 입구를 다시 봤습니다. 사흘 전 제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무력했던 제 모습.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문 너머에는 공포가 아니라 시스템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다시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사흘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효율적이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본사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출장 결과, 투자 검토, 향후 일정. 그러나 제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쓰고 싶었어요. 이 나라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속도와 안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절차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문화에 대해서. 그러나 그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어요. 대신 개인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오늘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배웠다. 유럽식 절차가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 위원회와 합의가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빠른 결정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15년간 금융계에서 일하며 늘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리스크는 분산되어야 하고 책임은 명확해야 하고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빠른 결정, 집중된 책임, 훈련된 신뢰. 그리고 그 길은 작동하고 있었어요. 카타리나가 살아있는 게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건물들은 불을 켜고 차들은 움직이고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속도와 신뢰, 효율과 인간, 시스템과 사람. 아마 전부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니까요. 프랑크푸르트의 회의실에서 이 이야기를 해도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둔다는 원칙.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타리나였습니다. 괜찮아? 응. 지금 쉬고 있어.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갈게.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갈 겁니다.
익숙한 도시로, 익숙한 일상으로. 그러나 저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의 사흘이 저를 바꿨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통제하는 사람에서 맡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절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갈 겁니다. 카타리나 곁에 앉아서 회복을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우리에게 준 시간에 감사할 겁니다. 여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든 것에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